윤옥은 부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다. 밥알을 입에 가득 문 채 소리를 삼키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20살짜리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더니 훌쩍거리며 울었다. 내가 그녀를 살며시 안아주자 그녀의 울음은 더 커졌다. 혹시 할머니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게 될까봐 그녀의 얼굴을 내 어깨에 묻었다. 그녀의 커다랗고 단단한 배가 내 배에 와 닿았다. 그녀의 울음 때문인지 태동 때문인지 내 몸도 들썩였다. 그녀는 잠시 후 울음을 그쳤다. 많이 힘드니? 왜 울었어? 그녀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다. 할머니가 언니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나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어려서 그런 건지 남의 사생활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았다. 별소리도 아닌데 울 것까진 없잖아. 임신한 뒤론 쉽게 눈물이 나요. 미안해요, 언니. 내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하자 그녀는 말했다. 우리 엄마도 나한테 별소리 다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고 싶었어요. 그녀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내 눈치를 살폈다. 계속 얘기해. 듣고 있어. 나는 잡지 읽는 셈치고 가볍게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일상에 이런 일은 흔치 않았다. 나한테 오빠가 있었어요. 오빠는 나랑은 달라서 모범생에 공부를 참 잘했어요. 엄마는 엄청 깐깐한 사람인데 자기를 닮은 오빠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나도 오빠가 좋았어요. 오빠 덕택에 엄마는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오빠는 국비로 미국 유학까지 갔는데 기숙사에서 의문사 했어요. 식구들이 다 그렇게 되니까 엄마는 좀 비뚤어졌어요. 나한테 온갖 기대를 걸고 오빠처럼 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난 엄마나 오빠랑 달랐어요. 아빠 딸이었으니까요. 나는 엉뚱하게도 그녀에게 그런 식구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 부러웠다. 지금은 없지만 한때 그녀 곁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족의 비극에 대해 말하는 마당에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참 유아적이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아빠가 약해 빠져서 돌아가셨다고 절대 닮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난 약한 마음까지 아빠를 닮았어요. 가족을 잃는다는 것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날마다 함께 밥 먹고 웃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애초에 우리 둘밖에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엄마는 무리해서 나를 입시 학원으로 과외 선생 집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난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내가 왜 살아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택했는지도 모르는데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니요. 엄마는 심한 욕을 퍼부어댔어요. 네가 죽었어야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살아있는 걸까? 나도 궁금했어요. 그 답을 찾다 보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살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고1 때 집을 떠났어요. 나는 하고 싶은 일만 했고, 가고 싶은 곳만 갔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났어요. 나는 집 떠난 걸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뭐가 좋다고 엄마를 찾아왔을까요? 불행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미쳤나 봐요. 나는 두 손으로 그녀의 눈에 남아있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 모두 지나간 일이잖아. 20살의 그녀는 반짝반짝 빛났다. 나는 오래전 가고 싶었던 길로 훌훌 떠났다가 잠시 이곳으로 돌아온 또 다른 나를 만난 것 같았다. 다시 20살로 돌아가 그녀와 합체되고 싶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미래를 맞지 않게 될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아니지만 타인도 아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무도 쓰다듬어 준 적 없는 내 머리를 생각하며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매만져 주었다. 윤옥은 집에 한참을 머물렀다. 우리는 아침에 빌딩 사이로 잠깐 태양이 지나갈 때 창가에 서서 봄 햇살을 쬐었고, 낮이 되면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배는 조금씩 더 불러왔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은 채로 뒤뚱뒤뚱 걸었고, 나는 옆에서 그녀를 살짝 부축해 주었다. 길 가는 사람들은 배가 부른 그녀의 걸음걸이가 우스운 건지 우리 쪽을 자꾸 쳐다보며 부딪히지 않도록 피해 주었다. 나는 동네 슈퍼마켓 주인에게 그녀가 내 동생이라고 소개했다. 주인은 믿지 않는 건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내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건 모르건 간에 동생이 하나 생긴 것 같아 기뻤다. 우리는 그녀가 고른 메뉴를 점심으로 먹고 낮잠을 잤다. 저녁이 되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거렸다. 나는 그녀의 퉁퉁 부은 종아리와 발을 주물러 주었고, 그녀는 나를 눕히고 얼굴을 마사지해 주었다. 언니 얼굴이 나랑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내 얼굴은
20살짜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나이 든 얼굴이었지만 우리는 길고 가느다란 눈과 짧은 인중이 많이 닮았다. 저녁이 되면 아기의 태동이 커졌고 그녀는 공처럼 팽팽한 배에 내 손을 가져갔다. 손바닥에 따스한 체온과 함께 아기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면 신기하게도 아기는 자기도 한몫하겠다는 듯 크게 움직였다. 우리는 뱃속의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아직 아기가 나오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나는 아기가 보고 싶었다. 아기는 널 많이 닮았겠지?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아기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럼 언니하고도 비슷하겠네요. 윤옥이 대답했다. 내가 아기를 볼 수 있을까? 아기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해요? 불길하게. 그녀는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와 아기를 사랑하게 될수록 나는 그들과 헤어져 다시 볼 수 없게 될까 두려웠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내 보모였던 양언니, 나와 오랜 세월 함께 살았던 강씨 아줌마, 이들은 내가 혈육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어디서 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양언니는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돌봐주었다. 나는 언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언니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다녔다. 언니는 내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고 함께 책을 읽었으며 초등학교 소풍도 같이 갔다. 나는 화장을 곱게 하고 예쁜 옷을 입은 할머니에게 안기고 싶었고 함께 소풍도 가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언니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땐 언니가 영원히 같이 살 줄 알았다. 나는 어느 날 할머니가 골라준 옷을 마다하고 언니와 고른 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 할머니는 내가 천박한 싸구려 취향을 배우고 있다며 언니를 하루아침에 해고했다. 나는 언니와 헤어지기 싫다고 애원했지만 할머니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언니는 울며 뒤따라가는 나를 안아주었다. 울지 말고 씩씩하게 지내야 해. 사실 할머니는 너를 사랑하셔. 너는 똑똑한 아이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자리 잡으면 꼭 놀러 올게. 나는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없었다. 헤어지던 날 언니의 입에서 하얗게 새어나오던 입김의 냄새를 가끔씩 떠올리며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곤 했다.
그 뒤로 몇 명의 보모가 왔는데 내가 그녀들에게 정을 붙이고 따르기 시작하면 할머니는 금세 다른 사람을 들였다. 헤어질 때마다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람에게 정을 붙였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다. 할머니가 유일하게 내게서 떼어놓지 않은 사람은 강씨 아줌마였다. 아줌마는 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집에 들어왔다. 그녀는 무심한 성격이었던 데다가 나도 할머니 앞에서는 아줌마에게 대면대면하게 굴었기에 할머니는 우리가 그다지 가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줌마의 방에서 밤늦게까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곤 했고 집에 오는 길에 아줌마를 만나 장을 보고 군것질을 하며 수다를 떨었다. 아줌마는 할머니 앞에서 내 편을 들지 않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할머니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가엾게 생각했다. 아줌마는 내가 어서 독립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내가 할머니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자 아줌마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했다. 그리고 절대 독립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아줌마는 나 때문에 할머니를 정말 미워하게 됐는데 그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아줌마가 집을 떠날 때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나는 사랑했던 사람이 떠날 때마다 쉽사리 슬퍼지곤 하는 내 칠칠치 못한 마음이 싫어 아줌마를 잡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아줌마는 내게 가끔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게 괘씸했던 건지 아줌마는 떠난 뒤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좀 견고한 사람이 되어 아무에게나 정붙이지 않고 쉽게 상처받지 않기를 원했다. 할머니와 둘이 살게 되면서 차가운 마음을 유지하고 살았기에 게다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딱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었으니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내 해픈 마음은 여전해 윤옥과 아기에게 너무 쉽게 정을 붙이고 말았다. 그러나 이미 흘러가 버린 마음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그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처음 한동안 윤옥은 발소리도 내지 않고 다녔지만 이제는 달리 신경 쓰지 않고 쿵쿵거리며 계단을 오르내렸고 1층에서 소리내 웃기까지 했다. 내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 할머니는 믿을 수밖에 없었기에 나도 무슨 소리가 새어나가건 말건 신경 쓰지 않았다. 할머니는 몸도 기분도 좋지 않다며 계속 방 안에 누워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관절염도 심해져 화장실만 겨우 기어갈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졌다.
가끔 윤옥이 할머니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고 방 청소를 하기도 했다. 할머니는 자기 방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윤옥인지도 모르고 집에 뭐가 들어온 게 분명하다고 중얼거렸다. 아무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할머니가 자꾸만 그래서 제가 뒤져봤어요. 집에는 할머니랑 나뿐인데 왜 이상한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헛것을 보시는 거예요? 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거니까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그래, 아무래도 헛것을 봤나 보다. 나도 이제 다 된 거야. 할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나에게 끝까지 하지 않을 작정인 모양이었다. 할머니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들 뿐이었다. 내가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게서 얻고 싶은 것을 이미 얻었지만 아직 그 값을 치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나는 할머니가 내게 왜 가혹하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30살이 되고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내가 꺾이고 좌절해 자신에게만 의지하길 바랐던 것이다. 그래야 자기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래야 할머니 자신도 외롭지 않을 수 있으니 말이다. 말하자면 나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위한 보험 같은 거였다.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외삼촌이나 엄마는 할머니가 이용하기에 너무 멀리 있는 데다 아까운 사람들이었을 테니 무능한 내가 적격이었을 것이다. 나는 보험 주제에 외롭지 않으려 되지도 않은 노력을 했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 30살을 넘기면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다. 생각해보니 집을 떠나는 것 외에 어떤 꿈도 희망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나는 기꺼이 할머니의 보험이 되어주기로 했다.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았다. 시력을 잃은 할머니가 더 이상은 두렵지 않았다. 어차피 시간은 나보다 할머니를 먼저 쓰러뜨릴 것이고 나는 그 과정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볼 작정이었다. 나도 나이가 들었고 하고 싶거나 해야 하는 일 같은 건 없어진 지 오래됐으므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괜찮았다. 할머니는 누워있기만 해 점점 기력이 떨어졌다. 할머니의 팔과 다리는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 나는 할머니 방에 사기 요강을 넣어주었다. 죽은 네 할아버지까지 보이는 게 암만 해도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다. 할머니는 내게 자신의 작업실에 남아있는 작품들을 모두 찾아 가져오라고 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작업실의 미닫이를 열었다. 작업실에 들어가 보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사업이 번창하고 사람들이 드나드는데도 할머니는 밖에 가게를 내지 않고 1층에 방 하나를 작업실로 꾸며 일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좁은 작업실의 문을 닫아 놓은 채 홀로 앉아 술을 놓았다. 손님이 오면 아주 잠깐 작업실에서 나올 뿐이어서 같은 집에 있어도 할머니 얼굴을 마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작업실의 삼면에 놓인 장식장과 선반 위에는 색색의 비단이 잘 잡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서랍 안에는 수실들이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방을 하얗게 덮은 먼지만 한 겹 걷어내면 당장 일을 해도 될 정도로 정돈이 잘 된 방이었다. 나는 장식장 속에 남아있는 작품을 찾아냈다. 팔폭 병풍 4개와 자잘한 수가 놓여있는 생활소품들이었다. 그것들을 가져다 주자 할머니는 자수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훑어가며 음미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가 그것들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평소에 본 적이 없는 행동이라 커다란 불길함에 사로잡혔다. 할머니는 내게 옛 고객들의 연락처가 적힌 전화번호부를 주고 전화번호를 하나씩 불러달라고 했다. 나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단골의 전화번호를 하나씩 불렀다.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통화를 했다. 통화하는데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다. 전화를 하면서 할머니는 여러 번 놀랐고 눈시울을 붉혔다. 죽고 병든 사람이 왜 이리 많다니. 안 받는 사람도 많고.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구나. 할머니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왜 이걸 다 팔려고 하세요? 내가 묻자 할머니는 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주절거렸다. 방도 안 나가니 이제 돈 들어올 데도 없고 너는 이렇게 한심한데 나는 다 죽게 생겼으니. 나는 짜증이 났지만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집 팔아서 잘 살 거니까요. 할머니가 흥분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모가나무 밑에 묻어줘야 돼. 거기가 네 할아버지가 있는 곳이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고객의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다. 여러 명에게 전화를 더 돌려서야 겨우 팔폭 자수 병풍 하나를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를 마당에서 발견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사랑하는 정원의 모과나무 밑에 눈을 감고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숨져 있었다.
잔머리 하나 없이 곱게 빗어 올린 머리에 옅은 화장을 하고 아까워 걸어만 놓고 입지 않았던 오래된 실크 원피스를 입었다. 시력을 잃기 전처럼 아주 정갈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평온해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의 죽음은 자연사로 판명되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할머니가 어떻게 정원까지 걸어 나갔는지 의문이었다. 누군가가 밖으로 데려다 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윤옥은 허리가 아파 새벽녘에 잠있게 방을 서성이다가 창밖을 보았는데 대문 안으로 남자가 들어왔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왜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묻자 그녀는 자신 없는 듯 대답했다. 아니, 아닐지도 몰라요. 외모가 기억 안 나는 걸 보면 꿈인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그녀가 꿈을 꾸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례를 진행했다. 윤옥은 나와 함께 병원의 빈소를 지켜주었다. 외삼촌과 엄마의 연락처를 뒤져봤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재건축 때문에 적대 관계가 된 골목의 이웃들과 할머니의 오랜 고객 몇몇 말고는 문상객이 없었다. 주문했던 30인분의 육개장은 거의 그대로 버려지고 말았다. 사망 진단서가 나오자마자 할머니를 화장터로 옮겼다. 그리고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유골을 모가나무 밑에 묻었다.